1942년을 한 달여 남겨놓은 1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경 남태평양의 과달카날섬 북쪽 해역에서는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의 전투가 또다시 벌어집니다. 과달카날에 일본 육군의 식량을 싣고 온 일본 구축함 8척은 이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던 미 구축함 6척, 순양함 5척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만납니다. 미 함대는 먼저 함포 사격을 가해 일본 구축함 타카나미를 대파시키지만 타카나미가 앞에서 미군의 포화를 맞아주는 사이 어뢰를 이용한 반격으로 함대 대열의 중간에서 오던 중순양함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를 대파시킵니다. 이 두 척은 함의 앞머리 부분이 전부 날아가 더 이상 전투를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특히 미니애폴리스는 미 함대 사령관 칼튼 라이트 제독이 타고 있던 기함이어서 미 함대는 이후의 전투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했습니다. 이 두 척의 중순양함이 어뢰를 맞은 시각은 각각 오후 11시 27분과 28분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에서 발사한 어뢰들은 다른 함에도 계속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중순양함 펜사콜라는 1930년에 취역해서 1934년에 취역한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보다 오히려 선배였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 요크타운을 돕다가 어뢰를 맞기도 했고,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침몰한 항모 호넷의 생존자를 구조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번 타사파론가 해전에서는 자기보다 대열에 앞서가던 중순양함 두 척이 전부 어뢰를 맞았는데요. 펜사콜라는 과연 일본 어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후 11시 27분부터 33분까지 일본 구축함들은 많은 수의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어뢰를 맞은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의 바로 뒤에 펜사콜라가 있었는데, 앞에 두 척이 어뢰를 맞고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자 회피 기동을 시작합니다. 펜사콜라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의 좌현 쪽으로 들어옵니다. 펜사콜라는 대파된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를 통과하고 바로 원래의 침로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펜사콜라가 다시 취한 북서쪽으로 향하는 300도 방향으로 계속 가면 바로 일본함들이 미함대를 향해 발사한 어뢰들과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일본 어뢰들이 오니까 원래의 항로에서 벗어나서 회피 기동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원래의 방향을 고집한 것은 펜사콜라가 일본함의 사격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펜사콜라가 계속 원래의 방향으로 항진하고 있던 오후 11시 39분, 일본 구축함이 발사한 어뢰 한 발이 펜사콜라의 뒤쪽 부분에 명중합니다. 이때 펜사콜라의 위치는 사보섬 정남단에서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펜사콜라는 바로 앞에 뉴올리언즈가 어뢰를 맞고 우현으로 갑자기 가는 바람에 충돌하지 않으려고 좌현 쪽으로 회피 기동을 했다가 앞선 순양함 두 척의 화재로 인해 자신의 실루엣이 일본함에 선명히 보여 일본 구축함들이 11시 32분경에 쏜 어뢰들의 목표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도면에는 펜사콜라가 당시 입은 피해 위치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원 부분이 함의 프로펠러로 어뢰가 맞은 위치가 함의 후미 부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연료 탱크가 어뢰 공격으로 파괴되어 연료가 물기둥과 함께 치솟아 올라 함의 여러 군데에 화재가 발생하고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사진에는 전투 이후 날이 밝고 찍은 펜사콜라가 나와 있는데요. 이쪽 부근이 어뢰가 명중한 곳입니다. 펜사콜라는 이 와중에 뛰어난 대처 능력을 보여줘서 보일러실 하나와 엔진실 하나를 살려서 과달카날 북쪽 툴라기로 피항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를 입은 곳이 바로 이 3번 포탑 아래여서 포탑도 기능에 많은 손상이 왔습니다. 따라서 1943년 초 진주만에서 정식 수리를 진행하면서 3번 포탑을 제거하고 새로 달게 됩니다. 이제 미군 순양함대는 5척 중 3척이 퇴장하고 2척만 남았습니다. 기준 배수량이 거의 1만 톤에 육박했지만 6인치 주포를 가지고 있어 경순양함이었던 호놀룰루. 호놀룰루는 미 순양함 대열의 4번째에 있었는데요.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가 어뢰를 맞았고 펜사콜라가 속도를 줄일 당시 호놀룰루는 펜사콜라와 반대로 우현 쪽으로 회피 기동을 성공적으로 했고, 일단 무사히 사보섬을 왼쪽으로 돌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놀룰루에 탑승했던 870여 명의 승조원들에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부터 선두에 섰던 구축함 4척은 이미 4호섬 왼쪽으로 빠져나갔고 이제 미 함대 순양함 대열의 맨 끝에 있던 중순양함 노스앰프턴이 남았습니다. 1930년에 취역한 미 중순양함 노스앰프턴. 노스앰프턴은 둘리틀 공습과 미드웨이 해전에도 참가했고 항모 와스프가 일본 어뢰에 침몰할 때 근처에 있었고 항모 호넷이 침몰할 때 견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타사파론가 해전에서 자기 앞에 순양함 4척 중에 3척이 당했는데요. 태평양 전쟁 여러 전투의 산 증인인 노스앰프턴은 과연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노스앰프턴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미니애폴리스와 뉴올리언즈는 불길에 휩싸인 지 오래고 펜사콜라도 4호섬 정남 쪽에서 어뢰를 맞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호놀룰루가 불타는 순양함들의 뒤쪽으로 피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노스앰프턴은 곧 호놀룰루를 시야에서 놓쳐버립니다. 노스앰프턴은 호놀룰루보다 더 크게 오른쪽으로 돌게 되고 4호섬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불타는 동료 순양함들을 뒤로하고 3호섬 쪽에서 일본 함들과 다시 전투를 기대했는데요. 노스앰프턴은 더 서쪽으로 항진했고 이제 시간은 오후 11시 48분이 되었습니다. 노스앰프턴의 함장은 이때 정서 방향에서 어뢰 2발이 서로 근접해서 오는 것을 목격했고 이 어뢰들은 그대로 함을 강타합니다. 회피기동을 명령할 틈도 없이 2발의 어뢰가 거의 동시에 충돌해서 노스앰프턴의 많은 수병들은 단 한 번의 폭발만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4호섬 남쪽을 무사히 돌아나가고 있던 호놀룰루에서 이 명중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어뢰 2발은 노스앰프턴의 좌현 뒷부분에 명중했고 약 250피트, 75m 정도의 높이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쪽 270도 방향에는 그 시간에 일본함이 없었고 아마도 어뢰가 온 진짜 방향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일본 함들은 이 시간에도 남은 어뢰를 발사하고 있었고 정확히 어떤 일본 구축함이 노스앰프턴을 맞춘 어뢰를 쏘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노스앰프턴은 어뢰로 인한 선체의 구멍으로 계속 해수가 유입되었고 엔진까지 멈추면서 펌프를 가동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국 총원 퇴함 명령이 내려지고 12월 1일 오전 3시 4분 침몰합니다. 태평양 전쟁 역전의 용사였던 중순양함 노스앰프턴은 과달카날에서 운명을 다하고 맙니다. 노스앰프턴에서는 50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650여 명은 전부 구조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미군 PT-109가 노스앰프턴의 생존자를 구조해서 툴라기항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순양함은 앞부분이 완전히 날아간 뉴올리언즈입니다. 몇 개월 후인 1943년 4월 23일 이 PT-109에 새로운 지휘관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존 F 케네디입니다. 전체 함대에 선두에 섰던 미 구축함 4척은 일본 어뢰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4호섬을 멀리 돌아 위험 지역을 빠져나왔고 무사했습니다. 전투 시작 직전에 합류해 아무 작전 계획도 공유받지 못하고 맨 뒤로 보내진 구축함 2척도 전투가 시작되고 미 순양함들이 피해를 입자 일찌감치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37명, 뉴올리언즈에서 183명 전사, 그리고 펜사콜라에서 125명, 노스앰프턴에서 50명이 전사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된 3척의 순양함들은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했고 이후 수리를 거쳐 전선에 복귀하는데 거의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일본 구축함들은 기동불능이 된 타카나미를 돕기 위해 2척이 남았으나 피해가 없었던 미 경순양함 호놀룰루와 다른 구축함들이 접근하자 구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노스앰프턴이 어뢰를 맞기 몇 분 전에 이미 일본 함대에 퇴각 명령이 내려졌고 12월 1일 오전 1시 30분경에는 이미 전 함대가 퇴각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타카나미는 오전 1시 37분경 함장 포함 약 21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내고 침몰했습니다. 40-50명의 타카나미 생존자가 과달카날에 도착했고 이 중에 19명이 미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타사파론가 해전은 진주만 기습, 4호섬 해전의 다음가는 미 해군의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당시 일본 구축함들은 드럼통을 가득 싣고 있었고 재장전 어뢰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전투 결과는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함대 지휘관 칼튼 라이트 제독은 이 전투에서의 공으로 네이비 크로스를 수여받았지만 이후 커리어의 대부분을 육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라이트 제독은 스스로 패전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타사파론과 해전에서 단 하나 미국 측이 위안을 찾을 일이 있었다면 바로 굶주리는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에 대한 보급이 하루 더 지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과달카날의 육군에 보급을 해야만 했고 12월 3일 오후에 이번엔 10척의 구축함으로 다시 드럼통 보급을 시도합니다. 일본 함정들은 해가 지려고 할 즈음 미군 항공기의 공습을 받지만 이를 뚫고 1500드럼의 식량을 근처 바다에 투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육지 일본군이 이 드럼통들을 해안으로 끌고 가기 전에 미 항공기의 공격으로 1500드럼 중에 310드럼만 일본군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드럼통 수송도 거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3차 드럼통 수송은 12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참가하는 구축함의 숫자도 12척으로 늘리고 드럼통을 최대한 해안 가까이 떨어뜨리기로 하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해질녘에 일본 함대를 공습한 미군 항공기들 때문에 구축함 노아키가 기동불능이 되어 견인된 채 기지로 돌아가고 나머지 일본 함대는 미군 PT 보트들이 나타나자 지레 겁을 먹었는지 작전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3번의 드럼통 수송 작전을 시도한 일본은 구축함 한 척 침몰, 한 척 기동 불능에 손상을 입고 식량 수송은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8일이 밝았습니다. 12월 8일 오후 3시 일본 해군 측 참모 몇 명이 라바우레 일본 육군 제8방명군 사령부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해군 측은 육군 측에 어떤 제안을 하는데 일본군 기록에는 이것이 해군 측의 폭탄 제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 내용은 과달카날에 더 이상 구축함 수송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잠수함으로 물자 수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다룬 대로 해군은 이미 과달카날 작전에 회의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잠수함 수송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대신 구축함 드럼통 수송을 계획한 것인데 구축함 수송을 못하겠다는 것은 과달카날을 그만놓으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들은 계속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분하 지역에는 수송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달카날에 대한 해군 측의 뜻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일본 육군의 반응과 과달카날의 일본군의 운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